반가워. 그 기억하지? 사람을 찔렀는데. 그래. 마지막 찔렀거든. 나머지 두 분한테는 최면 수사 해보자 그런 얘기는 딱히 안 하셨던 거예요? 아, 다른 분들한테도 했죠. 김성호 씨한테도 저희가 생각 있냐. 그때 뭐 제가 실제로 그때 최면하자고 만났을 때 너무 궁금해서 손 한 번 보여주셔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새용의자의 진실게임 영도 청학동 전업주부 살인사건 1420회를 담당했던 류영호 PD라고 합니다. 2005년 5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그 영도구 청학동의 그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당시 피해자가 전업주부였던 44살의 윤경숙 씨. 부엌에서 이렇게 엎어져서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되게 쉬운 사건이라고 형사들은 생각했대요. 왜냐면 집들이 다다닥 붙어 있고 이게 분명히 아침 시간이고 분명히 목격자가 있을 것이고 내지는 가족 주변에 지인들 내에서 일어났을 사건일 것이다라고 해서 경찰이 자신 있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분, 남편의 뭐 친척분, 하물며 뭐 한 번이라도 다녀갔던 미장원의 뭐 원장님까지 DNA를 뜨고 다 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근데 뚜렷한 용의자가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았고 19년 동안 이제 미제가 된 사건인 거죠. 네. 그러면 취재를 시작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이제 그것이 알겠다 지금 3번째 연출로 다시 오거든요. 제가 2016년도에 해양대 백골 미제 사건을 하면서 당시 그 영도 경찰서 형사님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당시에 왜 이 사건을 하냐, 왜 해양대 백골을 하냐, 우리 영도에서 대표적 사건은 이 사건이다, 이 사건이 미스터리가 더 많다. 아 다음에 꼭 하러 올게요. 제가 그러고 나서 말았었는데 아 맞아 그때 이제 내가 한 8년 전에 들었던 그 사건이 있는데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범행 자체가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보여졌는데 행적이 있는데 아침에 부산은행에서 70만 원을 현금 서비스를 받아 찾으시고 봉투로 이제 들고 계시고 다시 우체국에 가서서 그냥 카드 절차를 뭐 금융 업무를 하고 돌아오세요. 현금이 70만 원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경찰이 확인한 건 2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지갑에 있었던 20만 원. 그래서 50만 원은 정도로 훔쳐간 사건일 것이다, 강도일 것이다 라는 추정인 거죠. 그런 사건인데도 지문이나 족적 같은 흔적은 딱히 없었나요? 이게 저도 가장 의심스러워서 최초에 수사하셨던 형사님 그리고 재수사하셨던 담당 형사님들한테 되게 많이 여쭤봤어요. 최초 이제 현장 목격하신 친구 말고 이제 뭐 주물렀다는 분이 나오잖아요. 현장을 목격하신 앞에 가게 사장님이 계신데 이 가게 사장님이 자기가 혈압으로 쓰러졌던 경험이 되게 다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나처럼 혈압이겠거니 하고 다 문지르세요. 혈압이 넘어지는가 싶어 내가 이 집에 있는 기라 내가 다리를 주무르고 막 이랬어요. 손도 주무리고 당시에 그럼 피를 보진 못하셨어요? 피? 이래가 주무리니까 옷에서 이제 피가 흘러는 거라요. 사실은 그게 꼬인 핵심인 것 같긴 한데 그분은 뭐 악인 없었지만 그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남아있던 것들은 없었습니다. 조금 꼬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온 거죠. 그 옆에 동삼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잡다한 범죄들을 같이 하고 비슷한 또래였던 5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 중에서 이제 리더급이었던 제보자인 최동현, 다른 리더급이었던 지금 김성호 씨, 이 두 분이 약간 그 또래 무리에서는 우두머리 격이었고요. 그 외에 이상진 씨, 박민수 씨, 그리고 같이 모여서 놀았던 공간을 제공했던 권성호라는 제보자와 함께 이 친구들을 녹취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5명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네. 아파트에서 친구들끼리 모여 있다가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3명 친구랑 같이 갔는데 내가 아닌 다른 친구가 안에서 아줌마를 칼로 찔렀다. 그리고 우리는 도망 나왔다. 도망 나와서 어디 갔는데 했더니 자기네들이 칼을 버리고 같이 실미도 내지는 강화도까지 도망을 갔었다. 그 얘기까지가 나왔긴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였던 이 친구는 니들이 무슨 그런 범죄를 저지르냐.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아유 저거 거짓말하네. 거짓말 치네 이러고서 이제 넘어갔었던 거예요. 근데 기억엔 남았죠. 왜냐면 자기가 볼 때는 되게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 친구가 살인을 했다라고 자기 친구랑 같이 자백을 하니까 뭐야 이놈들 하고 뇌리에만 꽂혀 있었던 거죠. 최초에 경찰한테 제보를 하게 된 게 본인이 이제 강도 상해 사건으로 영도경찰서에 잡혀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또 라포를 형성해서 되게 잘해준 형사님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보 한 건을 해서 강도 사건을 하나를 해결하게 해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은 되게 진솔하네? 그리고 거짓을 얘기를 하질 않네 해서
그냥 잘해줬던 거예요. 잘해주는 찰나에 그때 뭐 아버지의 산소였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형사님이 좀 도와줬어요. 그 도와주니까 이 친구가 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거 한 건 더 있었다 하고 얘기를 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상황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보면 알이 보일 정도의 연결들은 아니야. 이렇게 보면 보일 정도의 그래 장난으로 그 바깥에 있는데 어쨌든 여자가 아 소리가 나고 아 소리가 나고 문을 열어서 들어갔다니까 여자가 소리 있었다. 박민수 씨가 어쨌든 이 3명으로 따지면 범행에 가담한 수위가 낮죠. 네 맞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이 친구들 감싸주는가 이렇게 유대관계가 강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더라고요. 개별적인 이걸 제가 그 파트를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이제 의심의 영역으로 보자면 이분이 그 즈음에 어떤 사건으로 구치소를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를 너무 공포스럽게 여기세요. 당시에 제가 인터뷰했던 분 하다가 중간에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진짜 길게 하셨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이제 몹쓸 짓을 많이 당했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주변 분들도 아마 이 친구가 입을 안 여는 건 만약에 안다면 그때의 경험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때의 경험이 너무 끔찍했고 아마도 자기도 이제 공동정범으로 묶일 수도 있잖아요. 강도 사건으로. 그러다 보니까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포인트는 좀 이해시키고 넘어가려고 제가 본인도 망본 사람이라 본인은 공소시효로도 상관없고 강도도 지났고 했는데 뭐 진솔하게 한번 털어보세요 했더니 절대 이제 그 막이 있더라고요. 그 방어막이. 그래서 이제 박민수 씨가 그 조사할 때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서 받은 거잖아요. 다른 두 분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세 분을 만났을 때 다 같이 당시에 본인들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당시 담당 형사님한테 8번인가 9번인가를 여쭤봤어요. 맞냐? 그랬더니 진술조서 받고 끝냈는데 무슨 소리냐. DNA도 안 받았고 당시에 이게 그냥 전해 들은 얘기잖아요. 경찰도 깊이 못 간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래서 DNA도 안 했고요. 거짓말 탐지기조차 하지 않았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거짓말 탐지기 말고도 그 상진 씨한테 가서 최면 수사 해보자 이렇게 먼저 권유를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최면 같은 거 받으실 수 있어요? 최면이 모든 답은 아니지만 하나의 도구로서 한번 이제 진실을 털어놓으실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진짜 그때 장난의 기억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내가 아니다라고 하시든 본인은 찌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기억이 조금 떠오르면 어떻게든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권유를 드렸던 거고요. 본인이 그때는 또 흔쾌하게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두 분한테는 그런 얘기는 딱히 안 하셨던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도 했죠. 김성원 씨한테도 저희가 받아보실 생각 있냐. 근데 그때 뭐 내가 왜 받아요라고 하셨고요. 민수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에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의미는 없었고요. 본인한테 계기를 주고 싶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시길 바랬던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에서 이제 저도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왜 PD가 이렇게 혼을 내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본인이 거부하시는 거죠? 네. 그럼 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딴 게 아니고요. 이게 중간에 과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장난이라고 하시고 장난인데 왜 오세요 막 하시면서 하시다가 받으시겠냐니까 본인은 처음엔 안 받겠다 하셨다가 옆에 여자친구분이 받아봐 너 결백하잖아 받아봐 했더니 그럼 내가 받을게 이러셔가지고 저도 오케이 그럼 저희 진행해볼게요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놨어요.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로 여기 센터에서 받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빨이 부러져서 난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시기로 하고 저희는 다 세팅을 했는데 그럼 싫으시냐 그랬더니 그때 네 싫어요 그랬으면 제가 네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끝을 냈는데 또 그때는 또 저희 집에서 받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일정을 조율하고 막 해서 자기는 또 오후 1시면 된대요. 그래서 저 또 서울에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하고 세팅하고 새벽에 저희는 또 길을 달려서 내려간 거예요. 처음에 문도 안 열어주시다가 두 번째 문을 열어서 버럭버럭 화를 내시니까 저도 모르게 약간은 조금 올라와 있는데 죄송한데 근데 조금 저는 좀 안타까웠죠. 왜냐면 본인이 받기로 했고 사실은 그때의 본인이 장난이라고 하시니까 장난쳤을 때 전후 사정을 조금 듣고 싶었던 건데 그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그 실제 범행하고 되게 유사한 진술들을 용 기자가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의 대화가 그 증거가 될 수는 없었던 걸까? 그러니까 만약에 맨 처음에 제보자가 최동현 씨가 녹취를 해서 상진 씨의 얘기가 녹취가 되어 있었다면 되게 유력한 증거였을 거예요. 본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분이 한 녹취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야기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원 증거 내지는 전문 증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원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거의 증거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거는 조금 그냥 제보로서는 가치는 있지만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고요.
2016년 것도 이제 절차를 보셔야 돼요. 경찰이 정보원으로 심어서 이 두 분이 녹취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거로서 재판부에서 엄밀하게 보자면 인정이 안 돼요. 말만 있는 사건은 그게 되게 힘들고 경찰분들이 그래서 직접 증거 내지는 다수의 자백, 했던 분의 자백을 유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도 이 조사를 하게 된 계기 자체를 그 동현 씨가 상진 씨가 다친 손을 보고서 처음에 네. 너 왜 다쳤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 상진 씨가 손을 다치게 된 이유는 또 추측하는 게 있을까요? 그분들이 강도를 했을 때 성훈 씨가 칼을 하나 준비해서 들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고요. 상진 씨도 들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때 최면하자고 만났을 때 너무 궁금해서 손 한 번 보여주셔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요렇게 상처가 나 있거든요. 상진 씨가. 그러니까 뭔가 칼을 써서 났던 흉터로 보이긴 해요. 아닐 수도 있죠. 뭐 생활하다가 긁히신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칼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의문이었어요. 왜냐면 보통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 좋아하고 본인이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본인이 만약에 했다면 그 자랑을 분명히 포함해서 했을 것이다. 아마 이거는 그때 이제 칼 갖고 정리를 하거나 할 때 다쳤을 수도 있다 정도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 사건 말고 함께 저질렀던 범죄가 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3인조가 저질렀을 범죄는 본인들은 없다고 하는데 당시에 올려서 컴퓨터로 아이템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사건은 같이 했던 건 맞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진짜 이 사람들이 별로 안 해요. 오히려 사건이 뚝 끊겨요. 오로지 상진 씨만 폭력 사건만 계속 늘어요. 3명이 근데 제가 말했지만 그렇게 이제 달동네처럼 생긴 그곳에서 빈집 털이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고를 했고 얼마나 많이 잡혔을 것인가. 저희도 막 탐문을 돌아다니면 빈집 털이 사건 꽤 있었을 거고요. 강도건 중에 아마 칼을 쓰고 무서워서 말을 못 하신 분도 있겠죠.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영도라는 지역을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부산에서 되게 낙후된 지역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그 아침에 이렇게 소리 나면 알지 않아요? 했더니 어떤 한 마을의 할머니분이 여기 영도야. 옆집에서 소리 질러도 잘 별로 신경들 안 써. 이런 얘기는 또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고요. 아마 그래서 신고를 안 한 부분도 꽤 많을 거예요. 당시에 그냥 또 우리 이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강도가 들었나 보네. 칼 들고 들어왔나 보네 하신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사바이달란 좀 사건을 하면서 저희가 맨날 제보를 바란다고 하면 딱 나오는 제보의 단계가 뭐 아는 분이 닮았어요 내지는 아는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까지도 잘 없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깝깝하게 이제 직접 증거가 없는 미제 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수사기관과 아니면 저희 그것이 알고 있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제일 고민이고요. AI가 요즘에 나오니까 영상이나 이런 데에서 뭐 혈흔이 묻은 지문 족적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훼손되기 전에 영상들이나 사진들에서 만약에 뭐라도 있으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서 사실 이 사건 시작했다가 저도 벽에 부딪히긴 했었죠. 벽에 부딪힌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제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넣어놔야 되느냐. 예를 들어 2000년 8월 그쯤부터잖아요. 미제가 된 게. 이것만 해도 이제 24년이 지났어요. 이제 유가족분들도 관계자분들도 대부분 돌아가실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 사건은 정말 리스트만 있는 거예요. 리스트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그 알 보면 뭐 해결도 안 하고 저희가 해결은 못 하죠. 해결은 못 하는데 이렇게라도 소개해서 아는 분들한테 환기라도 시켜서 만약에 가능성이라도 하나를 남겨놓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해결의 시작이라 생각해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한 겁니다.